안녕. 옷이 바뀌었지? 도저히 하루에 3개 찍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퇴근을 하고 이제 오늘 새로 다시 이제 3번째 영상부터 찍어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교과서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냐? 교과서 기준으로 이제 분쟁 쪽으로 넘어가니까 교과서 175페이지. 교과서 175페이지고 우리 그 출력한 프린트는 3번째 페이지 같이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과 종교 간에 어떠한 이유로 그 갈등이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어떤 이유로 갈등이 발생했느냐, 이거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유럽 열강, 그러니까 유럽에서 식민 지배를 할 때 계속 이제 유럽의 식민 지배 얘기인데, 식민 지배를 할 때 그때 이제 국경선을 나누는데 아프리카 특유의 그 고유함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유럽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 놓고서 선 이렇게 그리니까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정해버린 거지. 그래서 뭐 민족, 종교 아니면 역사적인 관계 이런 걸 다 무시한 국경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다. 그래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이 그 이렇게 국경 설정을 하게 된 그때 그 시기가 언제냐? 1880년대 후반에 이제 베를린 조약이라고 하는 베를린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유럽에서 아프리카의 국경을 결정한 것이 너무 웃긴 얘기지. 아프리카 사람 하나 없이 아프리카의 국경을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나라인데 그 나라 안에 언어나 종교 아니면 역사적 배경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20세기 중반 후반이 되게 되면은 가치 있는 자원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 자원들도 어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 얘기하면서 자원의 편재성 얘기했었지. 그래서 지역 내에서 특정한 지역에만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걸 왜 우리랑 다른 쟤네들한테까지 나눠줘야 돼 라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쨌든 같은 나라인데 왜 니들끼리만 그거 먹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역시 갈등의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국가들이 식민 지배 통치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얘네들을 또 어때? 지배를 하려면은 자기들이 다 힘을 쓰면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 그래서 어떤 특정 부족들한테 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은 차별 대우를, 그러니까 우대를 받는 민족들은 유럽인들한테 이제 붙어갖고서 야 우리가 왕이다 하면서 막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저기 멀리 있는 유럽 사람들도 싫지만 우리를 지금 가까이서 탄압하는 이 민족도 너무 싫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런 감정이 누적이 되었다가 결국 폭발은 언제 한다? 나중에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를 우대해주고 누구를 우대해주지 않던 그런 유럽의 세력이 없어졌으니까 거꾸로 되는 거지. 항상 차별받던 사람들이 거꾸로 이 차별을 하던 우대를 받던 민족을 계속 핍박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나타났대.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들을 가지고서 한번 어떤 분쟁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먼저 첫 번째는 시에라리온이야. 시에라리온에서는 자원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는 다이아몬드와 관련해서 이 채굴권을 가지고 누가 가질 것이냐 가지고서 정부 그리고 반군 여기 사이에 갈등이 있대. 그래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킴벌리 프로세스라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이제 불법적인 경로 아니면은 착취 이런 것과 관련이 깊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하면 우리 뭐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제 시에라리온 이런 나라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수단 하면은, 수단은 우리 분쟁 지역 이야기하면서 한번 했었어. 그래서 이것이 결국 북쪽과 남쪽인데, 북쪽 지역은 이제 건조 지역, 유목문화권, 이슬람교를 믿어. 남부 지역은 여기는 이제 농경 문화고 토속 종교나 크리스트교를 믿어.
서로 다른 둘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무슨 문제가 있다? 최근에 석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는 남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수단이라는 나라의 지금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독립할게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었던 거지. 이거 말고도 이제 석유는 내륙인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유를 결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항구. 수단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하면 역시 포트 수단. 그래서 이 수단의 항구는 또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수송로라든지 항구 이런 거는 또 북수단에서 지급을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있어서 그런 갈등이 이제 수단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약간 수단이랑 비슷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건조 지역과 그 다음에 열대 지역의 중간에 있는 거지. 두 가지의 기후가 다 나타나고 당연히 건조 지역에서는 유목 문화권인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테고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이제 농경 문화권인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테니까 여기도 역시 북부와 남부의 문제 그 다음에 역시 종교나 민족 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산유국, 석유가 나는 국가거든. 그러면 결국 이 석유가 있으면은 석유단 이득을 보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충돌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분쟁도 역시 수단과 그 성격이 비슷하구나.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르완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르완다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할 때 식민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족은 우대해주고 어떤 부족은 또 차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르완다는 투치족과 후투족이야. 그래서 투치족이 소수, 후투족이 다수인데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 권력은 또 소수인 투치족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도 많은 후투족은 우리가 인구도 많고 이런데 왜 얘네한테 자꾸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반면에 투치족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으니까 권력마저 내려놓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나라에서 정당하고 아니면 세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더 악착같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민족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는 국가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부터 투치족과 후투족 왠지 그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선생님도 많이 헷갈렸었어. 한번 처음 기억할 때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파르테이트라는 넬슨 만델라 선생님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종 간의 차별 정책이 국가 정책 법으로 이제 실시되었던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1900년대 초반 이런 얘기가 아니라 1990년대, 198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었고 지금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런 인종차별 정책은 다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도에는 지금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다 없어졌지. 그런데도 여전히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와 관련해서 삶의 방식을 다 바꾸고 있지는 못하지. 그런 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 제도 자체는 법 자체는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인종 간의 차별이 좀 남아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기 요걸 한번 볼래? 뭐라고 써 있어? 화이트 에어리아. 여기는 백인만이 갈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걸까 이거는? 같은 얘기네. 그 백인만 있을 수 있는 곳이래. The Division Council of the Cape. 그래가지고 그 백인들만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흑인들만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아예 딱 군역을 나누는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이 됐었고 그 정책의 이름이 이제 이거야. 잘 보일라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의 포용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그분 하면은 또 유명한 게 그러면 이제 흑인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파르테이트를 이제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차별적인 정책들을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때려 죽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그렇게 일일이 보복적으로 처벌을 하면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고 그럴 만큼 이제 매우 위대한 분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도 한번 보게 되면은 분쟁 지역들인데 여기가 이제 뭐가 있네? 여기가 우리가 얘기한 그 수단 아니면 여기가 이제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분쟁들은 대부분 아마 자원을 둘러싼 분쟁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수업에 듣기 전에 이쪽 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하면은 결국 저개발과 관련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왜 이 지역은 개발이 되지 못했는가, 개발의 수준이 낮은가,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빈곤이야, 빈곤. 별로 그 충분한 양의 식량이 확보되지가 않아. 그래서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매우 높은 상태야. 인구는 엄청 많이 증가해. 식량, 그 농작물 생산량도 증가는 해. 그런데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 식량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취약한 편이고, 질병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요거야. 글자를 만들어서 그리네. 영아 사망률인데, 영아 사망률은 이제 한 살이 되기 전에 아기가 얼마나 죽는가, 이게 이제 영아 사망률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아기들이 우선 질병이라든지 면역력 이런 게 취약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국가들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점점 더 개발이 많이 될수록 영아 사망률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영아가 지났어, 그러니까 한 살을 넘었어. 그때도 계속 뭐 어떤 맑은 물 아니면은 훌륭한 그 사회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의 뭐 상하수도 아니면은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도 질병에 취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 경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누군가 이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회 기반 시설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악순환 같은 느낌이야.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고, 기업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지역에서 1차 산업 중심이기는 해. 어차피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으면 결국 이제 농업, 임업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1차 산업 중심 구조는 다시 두 가지의 이제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어떤 거냐? 무언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려면은 무언가는 수출을 하고 무언가는 수입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1차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수출하는 제품은 대부분 농산물이야. 농산물을 수출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산품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다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같은 노동력이나 시간을 들였을 때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공산물 쪽이겠지. 그래서 농산물을 계속 수출을 하고 공산품을 계속 수입을 하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무역 구조에서는 항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중심이라는 게 이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다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뭐 쌀, 밀, 옥수수, 콩 이런 식량 작물을 재배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거는 플랜테이션 작물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커피 못 먹고 죽은 사람, 초콜릿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없어.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식량작물, 쌀, 밀, 콩, 옥수수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차, 커피, 뭐 카카오, 바나나 이런 거 재배해도 그거 자체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어때? 플랜테이션 작물은 수출을 해야 되고 식량 작물은 다시 이제 1차 산업의 농산물이지만 수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식량 작물은 필수적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입을 해야 되는데 플랜테이션 작물은 기호 상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도 좀 심한 편이고 그런데 카카오 값이 떨어졌다고 그 해에는 밥을 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때 또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뭐 그래 올해 카카오 좀 싸게 팔았으니까 내년에 또 뭐 비싸게 팔면 되지 뭐 올해는 우리가 적자를 좀 감수할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아프리카 이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애초에 무역 구조나 나라의 재정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식량 작물과 상품 작물, 기호 작물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 경제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요거 어떤 이 나라가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꾸려나갈 그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진국에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선진국과의 사실 우리나라도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의존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무언가를 사고 팔고를 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진국과의 그런 무역 비중이 높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비중이 높다 뿐만이 아니라 원조 있지 일방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원조에 기대는 측면이 높다 이런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원조는 사실 그 선의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에서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나라도 살림이 좀 어려워서 원조 좀 반으로 줄일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럼 그해 이제 막 경제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영영 그렇다고 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게 살지만은 않을 거지. 극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겠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첫 번째가 이제 AU 아프리카 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끼리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누가 할까 봤더니 여기 모로코 빼고는 거의 모든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다 가입을 해 있대.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발전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런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하게 일단 원조 당연히 지금 당장 무언가가 필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조 필요하겠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 그 나라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전자 개량 그러니까 이쪽 지역 기후에 맞는 그런 작물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고 빈곤에서 탈출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고차의 기능에 더 도전을 할 수 있겠지. 그 중에 일부가 뭐 공부를 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을 테고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을 테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다 지금의 원조와 미래를 바라보는 기술 개발이나 교육 지원 두 가지를 다 이제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여기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측면도 이제 노력의 한 가지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에서도 과거에 이제 그런 민족 간의 갈등 아니면은 뭐 종교 분쟁 그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앙금 이런 걸 풀고서 새롭게 이제 어쨌든 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나나? 국가시민성 이야기했던 거 우리 하나의 국가니까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국가시민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이런 부정부패를 없애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기 177페이지 교과서 177페이지 오른쪽 아래 자료 10번 보게 되면은 이 지역 자료 9번, 자료 10번 두 개를 다 동시에 보게 되면은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르완다라는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 지역들이 발전의 시작이 늦었을 뿐이지 계속 발전을 한다면은 이제 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까지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저개발과 극복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이야. 어이구 얘기를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원과 미래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과 이 단원을 끝낼게. 먼저 중남부 아메리카에는 어떤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는 어떤 자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림을 넣어봤나? 이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부 아메리카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기억을 해두면 딱 될 것 같아. 자원과 나라를 연결해서 세 가지. 석유, 그 다음에 철광석, 구리.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석유 같은 경우는 정신 나갔나봐. 남아메리카에 석유 하면은 아유 부끄러워. 베네수엘라 기억하면 돼. 석유도 흥하고 석유도 망하고 있는다. 베네수엘라 기억하면 되고 철광석이 이제 브라질과 관련이 있다. 이 브라질로 기억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칠레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 보게 되면은 프린트의 표를 보게 되면은 구리 그 은과 보크사이트 같이 있는데 은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 은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문제도 크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은을 가지고는. 그리고 멕시코가 세계 최대라고 하니까 굳이 기억할 거면은 기억을 해두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전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가볼게. 여기에서는 역시 석유는 어느 지역이든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석유, 석탄, 저거 뭐야? 구리,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 석유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여기 나이지리아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석탄 같은 경우는 보기스콕대인 남아공 기억해두고 구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코퍼벨트라고 해서 구리와 관련된 지역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코퍼벨트 어디냐 하면은 어딨지? 콩고민주공화국부터 잠비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잠비아 이쪽 지역이 이제 구리라든지 아니면 코발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하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나라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 보츠와나, 그 다음에 남아공, 나미비아. 그래서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제 보크사이트 여기서 얘기한다고 했지.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기후와 관련해가지고 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 몬순아시아 지역에서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게 되면 보크사이트 생산량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남미에서는 여기 가이아나, 자메이카 이런 지역이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은 역시 적도가 여기 있으니까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이런 나라들에서 그 보크사이트가 생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플러스로
이쪽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자원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그런 게 없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저거 하나 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그래서 자원하면은 다시 이제 남아메리카의 자원하면은 우리 어떤 거 방금 얘기했었지? 철광석, 석유, 구리, 그다음에 보크사이트와 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방금 석유, 석탄, 그다음에 구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 플러스로 잘 못 들어봤을 만한 자원들.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 산출이 많이 되는 자원 하면은 크롬, 구글 크롬 아니고 그다음에 망간, 코발트 요거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철광석 하면 아까 브라질 얘기했었고 석유는 베네수엘라, 구리는 칠레, 보크사이트는 열대기후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은 같은 경우는 멕시코 이야기를 했었어. 그다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석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나이지리아, 석탄 하면은 남아공, 구리 하면은 아까 잠비아, 콩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다이아몬드는 보츠와나, 그다음에 남아공, 나미비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분쟁으로 이야기했던 그 시에라리온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원 나라와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크롬, 망간, 코발트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자원일 거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게. 크롬 같은 경우는 도금, 합금 아니면은 강철을 만들 때 이럴 때 쓰인대. 그래가지고 크롬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있지. 차에 이제 다양한 색깔의 자동차가 있잖아. 그럼 그 차에 도색이라고 하지, 색을 바르는 그 도색할 때 그 페인트에 크롬이 꼭 들어간대. 그래서 그 차에 반짝반짝하는 광택을 나는 도색을 할 때 항상 크롬이 들어간다라고 크롬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는 얘는 또 철을 합금할 때 쓰이는데 망간이 조금 들어가면은 철이 뭐 강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진대. 그래서 결국 현대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게 철공업이잖아, 철강이잖아. 그러면은 이 철에 또 반드시 들어가는 망간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코발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혹시 코발트 블루라는 색깔 들어봤어? 요게 이제 코발트도 색깔을 낸 말 그대로 파란색인데, 그래서 그 색깔을 내는 원료로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 코발트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코발트가 꼭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코발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느 나라의 매장량이 많느냐 하면은 바로 콩고에 세계 매장량의 거의 절반이 매장이 되어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콩고의 코발트 요즘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이어서 요거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크사이트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면은, 보크사이트 우리 몬순아시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데 쓰이는 이제 우한 광석이고,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는 열대기후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은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장석이라는 암석이 풍화를 받아서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고령토, 카오리나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그런 이제 토양이 된대. 이게 다시 열대기후 지역에서 한 번 더 풍화를 받으면, 열대기후 환경에서 풍화를 받으면은 그때 보크사이트가 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온대기후 환경에서는 보크사이트가 형성될 수 없겠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토가 다시 보크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열대 기후 환경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보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열대 기후에서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원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고,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요거 다이아몬드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남미에서는 요거 세 가지, 여기에다가 요거 있지. 이제 내가 볼 때는 구리와 코발트, 결국 이 코퍼벨트에서 구리가 나는 곳에서 거의 이제 코발트가 비슷하게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를 만들어 검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자원 개발 당연히 발전해야 되니까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충분히 중요한, 우리가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환경 문제 같은 경우가 이쪽 지역이 대부분 열대기후 지역이니까 열대림 파괴 문제, 그 다음에 석유를 개발하면서 토양이라든지 수질이 오염되는데, 이거 한번 써볼까? 석유 개발과 관련해서 각각 남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하나의 지역들 이제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여기 나이저강 혹시 어느 나라를 흐를 것 같아? 이름만 봐도 나이지리아를 흐르는 강이거든. 그래서 나이저강 삼각주가 이 석유 채취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남아메리카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아마존 서부 지역에서 이제 석유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누구 거니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거 한번 볼까? 내 나라의 수출 구조 그래프 있는 거 확인 한 번씩 해볼래? 거의 맨 밑에 있을 텐데, 보게 되면은 칠레, 나이지리아, 케냐 이렇게 나라별로, 보츠와나 이렇게 네 나라가 있을 텐데, 이 나라별로 수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이런 나라들이 크게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요 자원, 주요 농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수출물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자원이나 아니면 자원에 따른 환경 문제를 물어볼 때 수출 구조를 가지고서 이 나라의 주요 자원이 뭐냐, 이 나라가 어디냐, 아니면 이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그래프들도 잘 확인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직접 해봅시다 있지. 그거 이제 이번 시간까지 수업을 다 들었으면은 충분히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잘 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까지 하는 걸로 우리 이번 3시간짜리 온라인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고, 뒤에 이제 수업을 더 들어야 되는 다른 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하고 있어 지금. 문제를 풀어서 기말고사를 대비를 해줄지, 아니면은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소단원 하나를 진도를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고민의 결과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